곧 죽으려니 죽기 전까지 아주 다 뜯어먹을 생각이구나. 죽을 거면 곱게 죽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친정엄마의 평생 꿈이었던 작은 미용실. 오픈 당일 아침 손님들 앞에서 친정엄마의 가온깃을 움켜쥔 시어머니의 입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8년 동안 시댁에 7천만 원을 갖다 바치며 살아온 며느리는 그 순간 무엇을 결심하게 됐을까요? 부서진 화환, 쓰러진 친정엄마 그리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이렌 소리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한 가지를 다짐합니다. 이대로는 절대 끝내지 않겠다고요. 과연 며느리는 어떤 방법으로 시어머니의 8년 묵은 횡포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6살 이지연입니다.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3년째 파트타임 격리로 일하고 있고 결혼 8년 차주부이기도 합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새벽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다듬으며 3남매를 홀로 키워주신 친정엄마 그리고 그런 엄마를 평생 외면하고 시댁에만 헌신해온 제 8년의 결혼생활 이야기를 꼭 한번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위암 말기 판정과 함께 시작된 그날의 사건,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닌 박순자 여사의 막내딸로 일어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시댁제사 장보기 목록과 영수증 뭉치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영수증을 한 장씩 넘겨보다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결혼한 지 8년 친정엄마를 위해 큰 돈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죠.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등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 큰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너 지금 어디야? 지하철.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어제 병원 다녀오셨다. 큰오빠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지하철 손잡이를 꽉 잡으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위암 말기래. 길어야 1년이라더라. 순간 귀가 먹먹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환승역에서 내려 벤치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어디 아프단 말도 없었잖아. 엄마가 너희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혼자 다닌 거지. 큰 며느리한테만 살짝 말씀하셨다더라.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회계사무소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울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엄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다듬어 우리 3남매를 키우셨죠. 저는 아버지 성을 따라 이씨로 살면서 정작 박씨인 엄마의 평생을 외면하고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친정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물을 썰고 계셨습니다. 엄마 왔어. 우리 막내. 저녁은 먹었어? 안 먹었어. 엄마, 손 그만 놀리고 좀 앉아봐. 왜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네. 엄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차마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큰오빠한테 다 들었어. 엄마의 손이 식탁 위에서 멈췄어요. 그놈 입이 가벼워서. 막내 너까지 알 거 없는데.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막내라서 모르고 살아야 돼? 애기야, 엄마 괜찮아. 1년이면 충분히 살아. 너 시집살이도 힘들 텐데 엄마 걱정까지 보태지 마. 엄마가 제 손을 토닥이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환해서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엄마가 잠시 화장실에 가신 사이 안방 서랍장을 정리하다 손때 묻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빛바랜 미용사 자격증이었어요. 발급 일자가 25년 전이더군요. 저는 한참을 그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시는 발소리가 들리자 얼른 서랍을 닫았어요. 엄마, 이거 미용사 자격증 엄마 거야? 어머, 그거 아직도 거기 있었어? 갖다 버려. 다 옛날 일이야. 엄마, 이거 따고 한 번도 일 안 해봤어? 엄마가 어색하게 웃으며 자격증을 빼앗으려 하셨어요. 애 아빠가 미용실 차려준다고 했었지. 근데 그이가 일찍 가버리고 너희들 키워야 했으니까. 엄마, 이리 줘, 막내야. 다 지난 일이야. 엄마가 자격증을 받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으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8년간 모은 적금 통장 3개와 비상금으로 들어둔 펀드 잔액을 다 더해봤습니다. 4,200만 원.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어요. 이 돈은 나를 위해 쓰겠다고요. 엄마의 미용실을 차려드리는 것, 그게 결혼 8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연차를 냈어요. 친정 동네 상가를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7평짜리 점포를 보여주시더군요. 여기가 보증금 1,500에 월세 60이에요. 위치는 좋아요. 버스 정류장이 코앞이라. 바로 계약할게요. 아유, 세댁 결단력 있네. 보통은 며칠 고민하다 오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인테리어 업자분께도 그날 오후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다른 건 다 절약하셔도 되는데 조명만큼은 제일 좋은 걸로 해주세요. 조명을요? 보통 사모님들이 거울이나 의자에 신경 쓰시는데 엄마가 평생 어두운 데서만 일하셨거든요. 환한 데서 일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업자분이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같은 시각 시댁 거실에서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는 건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 올케 요즘 좀 이상해. 친정 가는 횟수가 부쩍 늘었어. 그년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내가 보기엔 친정에 뭐 갖다 바치는 것 같아. 우리 태우 돈 빼돌리는 거 아니야? 내가 가만 안 둬. 저녁에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할 말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 위암이래.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언제 그런 일이? 왜 이제야 말해? 나도 어제 알았어. 그래서 말인데 엄마한테 작은 미용실 하나 차려드리려고. 미용실? 갑자기? 엄마가 평생 미용사 하고 싶어 하셨대. 자격증도 있더라고. 남편이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건강이 우선이지. 그렇게 해. 고마워, 여보. 근데 어머니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하자. 알면 또 시끄러워질 거야. 그때 남편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살짝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일단 동의해주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사가 시작된 2주 동안 매일 점심시간마다 가게에 들렀습니다. 큰오빠가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막내야, 이거 보태라. 300만 원이다. 오빠,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받을 수 없어. 무슨 소리야, 엄만데. 오빠, 부탁이야. 이건 내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내 의지로 쓰는 돈이야. 큰오빠가 한참 저를 보더니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작은오빠가 보내온 300만 원도 영수증과 함께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오픈 사흘 전 간판이 올라가는 날이었어요. 엄마, 이리 와봐. 간판 다 올라갔어.
엄마가 가게 앞에 나오셔서 위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순자 미용실. 엄마 이름 석자가 분홍색 글씨로 환하게 박혀 있었어요. 엄마가 손으로 입을 막고 한참을 서 계시더니 작은 소리로 우셨습니다. 막내야, 엄마 이름이 저렇게 크게 걸린 거 평생 처음이야. 엄마, 울지 마. 이제부터 시작이잖아. 엄마는 평생 누구 엄마, 누구 댁, 그렇게만 불렸지.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었어. 이제 다들 엄마를 원장님이라고 부를 거야.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어린아이처럼 우셨어요. 저는 그 순간 결혼 후 가장 잘한 일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오픈 전날 밤 동네 주민들에게 돌린 떡과 작은 답례품을 박스에 차곡차곡 챙겼어요. 엄마는 미용실 가운을 입어보시면서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셨습니다. 엄마, 내일 진짜 예쁘겠다. 막내야, 엄마가 너한테 평생 못 갚을 빚을 졌다. 빚은 무슨,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새 발의 피야. 가게 문을 닫고 나오면서 저는 내일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되리라 믿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음 날 오전 11시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 가게 문을 발로 차며 들이닥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픈 당일 아침 9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새로 산 연분홍 블라우스를 정성껏 다림질하고 화장도 평소보다 공들여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 동네로 가는 길에 작은 코르사주를 만지작거렸어요. 엄마 가슴에 달아드릴 거였죠. 오늘 하루만큼은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으면 했습니다. 미용실에 도착하니 엄마는 이미 새벽부터 나와 계셨어요. 엄마, 이렇게 일찍 나왔어? 잠이 안 와서. 가위랑 빗다 소독해놨어. 엄마가 분홍색 미용사 가운을 어색하게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가운 잘 어울려. 진짜 원장님 같아. 애기야, 엄마 떨려. 손님이 오긴 올까? 올 거야. 떡 돌릴 때 사람들이 다 좋아했잖아. 저는 핸드폰을 들어 엄마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엄마, 오늘 진짜 예쁘다. 엄마가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동네 통장 아주머니가 첫 손님으로 들어오셨어요. 순자 씨, 축하해. 내가 첫 손님 되려고 일부러 새벽부터 기다렸어. 아유, 통장님. 이거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감사는 무슨. 머리나 잘 잘라줘. 옆 가게 떡집 사장님도 떡 한 박스를 들고 오셨습니다. 순자 원장님, 이거 우리 가게에서 만든 거예요. 손님들 드시라고.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가게 안이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두 손을 모은 채 연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의자에 앉으시면서 엄마 손을 잡으셨어요. 원장님, 손이 야무지네. 내 단골 될게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성껏 해드릴게요. 엄마의 눈가가 또 붉어졌습니다. 10시 40분쯤 큰오빠 부부와 작은오빠가 큰 화환을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 축하해. 우리 아들들이 다 와줬네. 막내가 다 차려놓은 거지. 우리는 숟가락만 얹은 거야. 큰오빠가 제 어깨를 툭 치셨습니다. 엄마의 옛 시장 동료들도 두유와 빵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순자야, 드디어 내 가게 차렸구나. 언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 이게 다 막내딸 덕분이지. 복 많이 받을 거야, 우리 막내. 시장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가게 안이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엄마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오전 11시 정각 가게 문이 거칠게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인연이 어디서 시침을 떼고 있어? 시어머니가 가게 안을 쓱 둘러보시더니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호, 가게 한번 잘 차려놨네. 내 아들 돈으로.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밖에서 얘기 좀. 진정은 무슨 진정? 내가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똑똑히 따져야겠다. 시누이가 시어머니 옆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엄마, 이거 다 찍어둬야 돼. 증거로 남겨야지. 그래, 민경아. 한 장면도 놓치지 말고 다 찍어.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가위를 든 손이 멈춘 채로 입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입구에 놓여 있던 가장 큰 화환을 발로 걷어차셨습니다. 화환이 큰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내가 왜 이러냐고? 너 같은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가 이러지 않으면 누가 이러냐? 큰오빠가 앞을 막아서려 하셨어요. 사부인, 일단 진정하시고 조용한 데서. 당신은 빠져. 이건 우리 집 일이야. 시어머니가 큰오빠를 손으로 밀치셨습니다. 내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친정에 가게 차려준 며느리가 어디 세상 천지에 있어. 어디? 손님들이 한 분 한 분 자리를 피하기 시작하셨어요. 80대 할머니만 의자에 앉으신 채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이 돈은 제가 8년 동안 모은 제 적금이에요. 내 적금이 어디 있어? 우리 태우가 갖다 바친 월급이 내 적금이지. 어머님, 제발. 시어머니가 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셨어요. 엄마가 의자를 짚고 일어서려 하셨습니다. 사부인,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엄마 앞에 똑바로 서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가온깃을 움켜쥐셨습니다. 어머님, 손 놓으세요. 이 여자야, 곧 죽으려니 내 아들 돈으로 유세를 떨어. 순간 가게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의자를 붙잡은 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어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엄마 가운에서 떼어냈습니다. 결혼 8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손을 쓴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인연이 어디다 손을 대. 손을. 어머님, 진짜 그만하시라고요. 제 목소리가 가게 안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시누이가 핸드폰을 든 채 황급히 카메라를 제 얼굴 쪽으로 돌렸습니다. 옳게,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거 다 찍혔어. 형님, 그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옆 가게 떡집 사장님이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경찰 부를게. 떡집 사장님이 핸드폰을 들고 112를 누르셨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가게에서 노인 폭행 사건이 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멈칫하셨어요. 폭행은 무슨 폭행이야? 내가 며느리한테 한 소리 한 게 폭행이야? 사부인, 우리 어머니 가온 잡으셨잖아요. 다 봤어요. 큰오빠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누이가 시어머니 팔을 잡아당기셨어요. 엄마, 일단 가자. 경찰까지 부른대.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한 짓이야. 너 잘되라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소리치시고는 시누이와 함께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가게 안에는 부서진 화환과 흩어진 꽃잎만 남았어요. 엄마는 미용 의자를 붙잡은 채 가슴을 부여잡고 계셨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애기야, 엄마 가슴이 너무 아파. 엄마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빠, 119 좀 불러줘. 빨리. 큰오빠가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누르셨어요. 작은 오빠는 엄마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셨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엄마, 눈 떠봐. 막내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해. 엄마, 이런 꼴 보게 해서 정말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네가 왜? 엄마가 제 손을 약하게 토닥이셨어요. 10분쯤 지나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답답하대요. 위암 말기 환자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를 들것에 싣고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어요. 큰오빠가 가게 정리를 맡고 작은 오빠가 친정아빠 영정 사진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천천히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 병원 금방 도착해. 막내야, 오늘 너무 좋았어. 엄마가 마스크 너머로 작게 웃으셨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고 차창 밖으로 가로수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은 채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끝내지 않겠다고요. 오늘 일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구급차가 응급실 앞에 도착하고 의료진이 엄마를 들것에 실어 안으로 옮기는 그 짧은 순간 동안에도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곧 죽으려니 내 아들 돈으로 유세 떨어.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단단하게 굳히고 있었어요.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앉은 채로 새벽 2시가 됐어요. 엄마는 안정을 찾고 일반 병실로 옮겨질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핸드폰을 열어보니 남편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17통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한 통 와 있었어요.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일단 들어보자.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새벽 3시 병원 1층 자판기 앞에서 캔커피를 뽑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캔이 손바닥에 닿는 느낌마저 멀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핸드폰 가계부 앱을 열었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시댁에 입금한 내역을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첫째 해 추석, 명절 비용으로 시댁 계좌에 200만 원, 이듬해 설 또 200만 원, 시아버지 칠순 잔치 비용 500만 원, 시아버지가 허리 수술 받으셨을 때 병원비 800만 원, 시누이 카페 보증금 4,500만 원, 시누이가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매달 부탁해온 200만 원, 300만 원. 숫자를 계산기에 찍어 넣다가 손가락이 멈췄어요.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캔커피를 든 손이 떨려서 커피가 자판기 옆 바닥에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하루 더 연차를 냈습니다. 큰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어디야? 나 좀 만나야겠어. 막내야, 무슨 일이야? 엄마는 좀 어떠셔? 엄마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 오빠, 나 좀 도와줘. 큰오빠가 회사 근처 카페로 나와주셨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8년치 가계부를 통째로 보여드렸습니다. 오빠, 이거 봐. 다 합치면 7천만 원이야. 7천만 원. 막내야, 너 이걸 다 어떻게 모으고 살았어?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시아버지 수술하실 때마다, 시누이 카페 차릴 때마다 다 내가 냈어. 남편은 모르고 살았고. 큰오빠가 한참 자료를 들여다보시다가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막내야, 너 감정적으로 가면 진다. 지금부터 너는 서류로만 움직여야 돼. 오빠, 내 친구 중에 변호사가 하나 있다. 박정훈이라고. 일단 만나봐. 큰오빠가 명함을 한 장 건네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2시 강남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박 변호사님은 안경을 쓴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이지연 씨, 큰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자료부터 좀 볼까요? 저는 가져간 가계부 파일과 통장 사본, 카톡 대화 캡처본을 책상 위에 펼쳤어요. 변호사님이 30분 동안 말없이 자료만 넘기셨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기다렸어요. 이지연 씨,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가 충분한가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거기다 부당이득 반환까지 다 걸 수 있어요. 진짜요? 가게 안에서 어머님이 하신 발언, CCTV 확보되면 모욕죄도 추가됩니다. 손님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으니 공연성도 인정될 거고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지연 씨,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거 끝까지 가실 자신 있으세요? 가족이라는 게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힘들거든요. 변호사님,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어제 우리 엄마가 온 깃을 잡았을 때 그 단어는 이미 깨졌어요. 변호사님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신우이 카페 명의가 아직도 제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한꺼번에 졸라대서 도장을 찍었던 거였어요. 올케야, 이건 우리 식구끼리 빌려 쓰는 거니까 명의만 좀 해줘. 가족이잖아. 그때 신우이가 그렇게 부탁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가족인데 이런 것도 안 해주냐고 압박하셨죠. 저는 그 자리에서 카톡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그때 카톡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 곧바로 그 캡처본을 전송했어요. 같은 시각 시댁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일러 바치고 있었어요. 여보, 그년이 우리 집안 돈을 다 친정에 갖다 바쳤어요. 무슨 소리야, 또. 미용실을 차렸다니까. 우리 태우 돈으로. 친정 엄마 이름으로. 시아버지는 신문을 한 장 넘기시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셨다고 해요. 조용히 좀 해라. 동네 창피하다. 여보, 지금 신문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게 누가 만들었는데. 어제 그 가게 가서 행패 부린 사람이 누군데. 시아버지가 신문을 탁 접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시어머니는 더분이 끌어올라 거실에서 혼자 씩씩거리셨다고 해요. 이 얘기는 나중에 시아버지가 직접 들려주신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식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래, 얘기하자. 저는 가방에서 출력해온 가계부 엑셀 파일과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식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이게 다 뭐야? 읽어봐. 남편이 종이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힌 7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이게 정말 다 당신 돈이었어? 내 돈이었어. 8년 동안 내가 모은 돈. 나는 어머니가 명절 때 우리 집 형편 봐서 알아서 한다고만 하셨는데. 여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다 낸 거야. 신우이 카페 보증금까지.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다. 여보,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번 일에서 당신이 시어머니 편에 서면 우리는 끝이야. 중립도 시어머니 편이라고 생각할 거야. 남편이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식탁 위 시계가 똑딱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일단 누나 카페부터 정리하자. 진심이야? 진심이야. 내가 누나 카페에 우리 집 돈이 그렇게 들어간지 진짜 몰랐어. 여보, 어머니 만나기 전에 누나부터 정리하자. 누나가 옆에서 부추기는 거 어머니가 더 흥분하는 거야, 분명히. 남편이 처음으로 단호한 얼굴을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신우이 카페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신우이가 카운터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저를 보고 비웃듯 웃었어요. 어머, 우리 잘난 올케 오셨네. 무슨 일이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님, 사업자 등록명의 이전 서류예요. 그리고 그동안 빌려준 운영자금 차용증. 신우이가 서류를 한 장 펴보더니 코웃음을 치셨어요. 올케, 너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차용증이야? 한 장씩 보세요. 이런 거 다 가족끼리 쓴 건데 무슨 법적 효력이 있어? 형님, 그 옆에 있는 거 보세요. 저는 카톡 캡처본을 카운터에 펼쳤습니다. 이번 달만 200만 원만 부탁해요. 다음 달엔 꼭 갚을게요. 올케, 이번이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우리 카페 자리 잡으면 다 갚을게. 신우이가 카톡 캡처본을 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이건 그냥 가족끼리 한 말이잖아. 형님, 차용증 도장은 형님 본인 도장이고 카톡은 형님 계정에서 나온 거예요. 변호사가 이미 다 확인했어요. 올케, 너 진짜 이럴 거야? 형님,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엄마가 알면 가만 안 둬. 시어머니께도 곧 모든 자료가 갈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하고 카페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님 전화였어요. 이지연 씨, 한 가지 제안 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에 시댁 거실에서 가족 모임을 잡아보세요. 모든 자료를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공개합시다. 가족 모임이요?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고소는 보류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과 안 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소장을 꺼낼 겁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핸드폰에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11시에 집안 회의 잡았다. 두 부부 다 와라. 빠지면 가만 안 둬.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도착한 그 문자를 보면서 저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패를 뒤집어 쓰게 될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안쪽에 둔 클리어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제 정말 6일 남았어요. 가족 모임이 잡힌 일요일까지 6일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는 옆에서 조용히 거실로 나와 식탁 위에 자료를 펼쳤어요.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신 자료를 카테고리별로 클리어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명절 비용, 제사 비용, 시아버지 수술비, 신우이 카페 관련 자료, 시어머니 보증 빚 정리 자료. 5개의 클리어 파일을 만들었어요. 항목마다 형광펜으로 입금 날짜와 금액의 줄을 그었습니다. 마치 회계감사 보고서처럼 한 장 한 장 빈틈없이 만들어 나갔어요. 엄마는 다행히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월요일 오후 병문안을 갔어요. 엄마는 침대에 앉아 죽 한 그릇을 천천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엄마,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에 퇴원해도 된다더라.
항암은? 일정은 어떻게 된대? 2주 미뤘대. 엄마가 작게 한숨을 쉬셨어요. 애기야, 엄마 때문에 항암 일정까지 미뤄져서.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이지. 그래도 엄마가 그 충격을 안 받았으면. 엄마, 그 얘기는 그만하자. 엄마 마음 편하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해.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손은 여전히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엄마, 가게 걱정도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막내야,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다. 엄마, 한 번만 더 그런 말하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엄마가 작게 웃으셨어요. 저는 일부러 시댁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화요일 오후 변호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지연 씨, 미용실 가게 CCTV 영상은 확보했어요? 가게 안에는 CCTV가 없어요. 인테리어 할 때 미처 못 달았거든요. 그럼 옆 가게나 상가 입구 쪽 CCTV 영상이라도 받아두세요. 입구 쪽 영상만 있어도 시어머님 입장 장면은 잡힐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곧바로 미용실 근처로 갔어요. 옆 가게 떡집 사장님을 찾아뵀습니다. 사장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순자 원장님 따님이지? 무슨 일이야? 그날 가게 입구 쪽 CCTV 영상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유, 당연하지. 내가 그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 우리 순자 원장님 그렇게 좋은 분인데. 떡집 사장님이 흔쾌히 USB에 영상을 담아주셨어요. 옆 가게 사장님과 맞은편 편의점 사장님께도 협조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세 곳에서 다 영상을 받아냈어요. 화요일 저녁에는 80대 할머니께도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마침 노인정에 계셨어요.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미용실 따님이에요. 아유, 그럼. 우리 원장님 따님이구나. 그날 너무 놀랐어. 어머니 어떠셔? 많이 좋아지셨어요. 할머니,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 뭐든 말해봐. 그날 보신 거 진술서로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진술서? 그거 쓰면 그 못된 시어머니 혼나는 거야? 네, 할머니. 그분이 우리 엄마한테 한 말 들으셨잖아요. 그래, 다 들었어. 곧 죽으려니니 뭐니?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자필 진술서를 써주셨어요. 손이 떨리시는데도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쓰셨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 들이지 말아야지. 떡집 사장님 진술서까지 받아 변호사님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수요일 저녁 남편이 회사를 마치고 시댁에 들렀어요. 저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쯤 남편이 살짝 술 기운이 도는 얼굴로 돌아왔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 아버지하고 둘이서 한잔했어. 무슨 얘기했어? 5년 전 어머니 보증사고 얘기를 슬쩍 떠봤어.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님이 뭘 하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 근데 표정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 진짜 모르셔. 아버지가 그런 일을 알면서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니야. 아버지는 어머니의 보증사고 자체를 모르고 계신 거야. 남편이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셨어요. 지연아, 그 카톡 캡처본 일요일에 공개하면 아버지가 제일 충격받으실 거야. 어떻게 할까? 공개해야 돼. 이게 아니면 어머니를 멈출 방법이 없어.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그게 시어머니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같은 시각, 시댁 작은 방에서는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엄마 어떡해. 내 카페 정리해야 한대. 민경아, 울지 마. 엄마가 일요일에 그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내 카페 살려놓을 테니까. 엄마 진짜? 걱정 마. 친척 어른들 다 부르라고 했어. 그년이 어른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신우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이 얘기는 나중에 시아버지가 다 전해주셨습니다. 목요일 아침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지연 씨 명예훼손하고 업무방해로 정식 고소장 접수 가능합니다. 모욕죄도 같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결정하실 게 있어요. 일요일 자리에서 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고소를 보류할지 아니면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일요일 자리에서 결정할게요. 시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한 번은 봐드리겠습니다. 한 번은요? 네, 한 번만요. 그 이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고소장은 작성만 해놓고 일요일에 들고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무거웠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큰오빠가 회사 근처로 찾아오셨어요. 서류 봉투를 한 장 들고 오셨습니다. 오빠, 그건 뭐야? 손해배상 청구 자료. 미용실 영업 손실액하고 화환 파손 비용 계산해 왔어. 오빠가 직접 했어? 내가 회계 좀 보잖아. 영업 첫날 매출 예상치하고 그날 손님 돌려보낸 거 다 계산해서 750만 원으로 잡았다. 화환은? 제일 큰 화환이 25만 원이었어. 거기다 정신적 피해까지 합치면 일단 1,000만 원 청구해놓고 합해보자. 큰오빠가 자료를 내밀어 주셨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 가장 두꺼운 클리어 파일 맨 뒤쪽에 끼워 넣었습니다. 오빠, 진짜 고마워. 막내야,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뭐? 엄마한테는 이 일 전부 마무리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말자. 알았지? 응, 알았어. 엄마는 항암 시작하면 마음 약해지셔. 지금은 우리 막내 시댁이 너무 행복해서 자주 못 온다고만 알고 계셔. 오빠, 엄마는 그냥 본인 가게 잘 운영하고 손님 받는 것만 생각하시게 하자. 큰오빠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토요일 밤 잠들기 전에 거울 앞에 섰어요. 옷장에서 일요일에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패백 때 시어머니가 사주신 한복이 옷장 안쪽에 곱게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한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이 닿지 않는 가장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대신 평소 회사 다닐 때 입던 남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진주 귀걸이, 단정한 머리. 거울 앞에서 옷을 대보며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오늘부터 나는 며느리가 아니야. 그 집에 그냥 이지연으로 들어가는 거야. 남편이 거실에서 들어오시며 저를 봤습니다. 지연아, 앉아. 옷 고르고 있었어. 많이 떨려? 안 떨려. 6일 동안 준비할 만큼 했어. 남편이 제 옆에 와서 어깨를 토닥였어요. 여보,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 내일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에 서줘. 시어머니 편 아니고. 당연하지. 남편이 작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도 100% 믿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그 자리에서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봐야 알 수 있을 거였어요. 일요일 아침 9시 저는 클리어 파일 3권과 USB 하나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 옆자리에 앉았어요. 차창 밖으로 가로수가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봤어요.
시댁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니 큰아버지 차와 작은아버지 차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차에서 내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결혼식 날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시댁 현관문이 열리자 거실 안에는 7명이 둥글게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큰아버지 내외, 작은아버지, 그리고 사촌 시동생 2명까지. 평소엔 명절에도 다 모이지 않던 분들이 죄다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거실 한가운데 방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어요. 이리 와서 앉아라. 무릎 꿇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됐고 거기 앉으라니까. 저는 인사를 정중히 드린 뒤 방석이 아니라 소파 한쪽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지셨어요. 인연이 어디 어른 말을 거역해? 어머님, 오늘은 무릎 꿇을 자리에 앉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뭐? 시누이가 시어머니 옆자리에 거의 붙어 앉아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준비하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큰아버지 내외와 작은아버지는 어색한 표정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이미 시어머니한테서 한쪽 얘기만 들으신 듯 저를 향한 시선이 못마땅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운을 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른들 모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님, 일단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작은아버지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인연이 우리 태우 돈을 친정에 다 빼돌렸어요. 사부인, 진정 좀 하고 차근차근 얘기하세요. 큰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말씀하셨어요. 사실이면 큰일이지만 질부 입장도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방에서 클리어 파일 3권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차례로 올려놓았습니다. 거실 안에 있던 어른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셨어요. 질부야, 그건 뭐냐? 큰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실례합니다. 박정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거실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들어오셔서 어른들 한 분 한 분께 명함을 돌리셨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변호사? 인연이 미쳤나? 어디 변호사를 데리고 와. 어머님, 일단 자료부터 보세요. 저는 첫 번째 클리어 파일을 펼쳤어요. 이건 결혼하고 8년 동안 제가 시댁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에요. 명절 비용, 제사 비용, 그리고 가장 위에 시아버지 허리 수술비 800만 원 영수증을 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안경을 고쳤으며 종이를 집어드셨어요. 이게 뭐냐? 아버님, 5년 전에 허리 수술 받으셨을 때 병원비요. 그때 어머님이 보험금 처리됐다고 말씀하셨던 그 금액이에요. 보험금이라고? 보험금은 작년에 다 받았는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돌아보셨습니다. 여보,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저거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떼셨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다음 장을 넘기셨습니다. 명절 비용, 제사 장보기 비용, 시아버지 칠순 잔치 비용 영수증이 한 장씩 펼쳐졌어요. 시아버지가 안경을 벗고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큰아버지도 종이를 한 장 집어드셨어요. 이게 전부 질부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란 말이냐? 네, 큰아버님. 통장 사본도 다 첨부했어요. 큰아버지가 짧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두 번째 클리어 파일을 펼쳤어요. 이건 시누이 카페 관련 자료예요. 시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올케, 너 진짜 뭐 하는 거야? 형님, 앉으세요. 자료 다 봐야 돼요. 보증금 4,500만 원 입금 내역,
매달 운영자금으로 보내드린 200만 원, 300만 원 내역이 한 장씩 펼쳐졌어요. 그리고 카톡 캡처본 수십 장. 올케, 이번 달만 200만 원만 부탁해요. 올케야, 가족인데 이런 것도 못 해주냐? 카페 자리 잡으면 다 갚을게. 어른들의 시선이 일제히 신우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신우이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민경아, 이게 사실이야? 큰어머니가 물으셨어요. 큰엄마, 그게. 민경아, 사실이냐고 묻고 있어. 네, 사실이에요. 근데 다 갚을 거였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안 갚았는데 언제 갚는단 말이냐? 작은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우이가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세 번째 클리어 파일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걸 펼치기 전에 시아버지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아버님, 말해라. 이 자료는 정말 보여드리기 죄송한 자료예요. 어머님께서 멈추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꺼냅니다. 뭐냐, 그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년 전 시어머니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3천만 원 빚을 지셨던 그 카톡 기록을 꺼냈어요. 올케야, 한 번만 도와줘. 너희 시아버지가 알면 나 이 집에서 쫓겨나. 3천만 원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친구가 빌려준 거라고 둘러댈 거니까 절대 입 다물고 있어. 어머니, 아버님께는 비밀로 할게요. 고맙다, 우리 며느라. 이 은혜는 평생 안 잊을 거다. 저는 마지막에 제가 보낸 답장 한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어머니, 아버님께는 비밀로 할게요. 시아버지가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거실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여보, 정말 이게 다 사실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던 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변명을 시작하려고 입을 여셨습니다. 여보, 그게 그러니까. 사실이요, 아니요. 그것만 말해.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잠깐. 3천만 원이 잠깐이야?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큰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시아버지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동생, 일단 앉아. 형님, 저 이 사람이랑 30년을 살았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우이가 황급히 시어머니 팔을 잡으셨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해. 큰어머니가 차가운 시선으로 신우이를 쳐다보셨어요. 신우이가 그 시선에 그만 시어머니 팔을 슬그머니 놓으셨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형수님, 이건 우리 집안 망신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아주버님, 질부 같은 며느리를 어디서 또 얻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한 발을 더 내디뎠어요. 변호사님, 영상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꺼내 거실 TV에 연결하셨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거실 어른들 시선이 모두 TV로 향했어요. 미용실 입구 쪽 CCTV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화환을 발로 차는 장면, 신우이가 핸드폰을 들고 가게 안을 촬영하는 장면, 그리고 잠시 뒤 가게 안에서 녹음된 음성이 또렷하게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 여자야, 곧 죽으려니 내 아들 돈으로 유세를 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안에 그대로 울렸습니다. 큰아버지가 입을 약간 벌린 채 굳어버리셨어요. 큰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영상이 끝나자 거실에는 5초간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셨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으셨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시어머니 쪽을 돌아보셨습니다. 당신 정말 며느리 사부인한테 그런 말 했어? 여보, 그게.
위암 말기 환자한테 곧 죽을년이라고 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그 낮은 목소리가 어떤 큰 소리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입만 벌렸다 닫기를 반복하셨어요. 저는 클리어 파일 옆에 놓아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손에 잡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변호사님이 미리 작성해 두신 고소장이 들어 있었어요. 큰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시아버지 옆에 서셨습니다. 동생, 네, 형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큰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료를 꺼내야 해서요. 시아버지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어요. 질부야. 네, 아버님. 고개 들어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너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 할 거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리셨어요. 거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시어머니께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시선들을 받으며 거실 바닥으로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계셨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거실 한가운데로 끌어내듯 손짓하셨어요. 이리 나와. 여보, 이리 나오라니까. 평생 안방에서 신문만 보시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거실 한가운데로 나오셨어요. 무릎 꿇어. 여보, 어른들 앞에서 이러지 마요. 어른들 앞이니까 더 꿇어야지. 어른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 시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큰아버지가 시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동생, 진정해. 형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형님, 저는 평생 이 사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부끄러워서 어디 얼굴을 못 들겠어. 시어머니가 결국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잠깐 욱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형수님, 작은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네, 아주버님.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이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 아닌 말이 8년 동안 7천만 원을 빼돌리게 만들 수 있어요? 진심이 아닌 말이 가온깃을 잡게 만들어요?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 변호사님께 미리 정해둔 신호로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여기 고소장입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가 올려졌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죄, 3가지 죄목이 표지에 인쇄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보고 입을 떡 벌리셨습니다. 고소장? 너 진짜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어머님,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면 그 말씀은 법정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거실 안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어요. 신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옳게, 이건 너무 심하잖아. 가족끼리 어떻게 고소까지 해? 형님,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봤어요. 가족이라면 가족답게 행동했어야죠. 8년 동안 가족이라는 말로 4,500만 원 가져가신 거 잊으셨어요? 옳게 너. 형님, 카페 보증금 4,500만 원 분할 상환 계약서도 오늘 가지고 왔어요. 도장 찍으세요. 신우이가 다시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큰어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큰어머니는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동서, 형님, 이번엔 진짜로 사과해야 합니다. 형님, 저도 사과했잖아요. 동서가 한 게 사과예요? 변명이지.
큰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사부인이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지금 당장 가시죠. 거기서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형님, 어떻게 지금 당장? 동서, 지금 안 가시면 큰댁 식구들은 이 집안 모임에 더 이상 안 옵니다. 시아버지가 그 말에 고개를 깊이 끄덕이셨어요. 형님,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생각이셨군요. 동생, 이건 우리 가문 일이야. 한 사람 잘못으로 가문이 망가지면 안 된다. 시아버지가 일어나 외투를 들고 오셨습니다. 여보, 외투 입어. 여보, 잠깐만요. 잠깐 없어. 지금 가.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받아드셨어요. 저는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소장은 일단 보류해 주세요. 사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결정할게요. 변호사님이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셨어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큰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오늘 이 자리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사부인 병원에서 어떻게 사과하시는지 보고 다음 일은 그 다음에 결정하지요. 작은아버지가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나셨습니다. 사촌 시동생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준비를 하셨어요. 큰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동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두 번은 없습니다. 네, 형님. 큰아버지 내외와 작은아버지가 차례로 시댁을 나가셨어요. 거실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저와 남편만 남게 됐습니다. 시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올케. 네, 형님. 올케. 너 진짜 두고 보자. 시누이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시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시누이 앞을 막아섰어요. 누나, 그만해. 태우야. 누나가 더 이상 우리 집에서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시누이가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입을 다물었어요. 결혼하고 8년 동안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태우야, 너 진짜 며느리 편들 거야? 누나, 지연이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내야. 남편이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누나가 8년 동안 우리 집에서 4,500만 원 가져간 거 알아? 보증금만 4,500이야. 매달 200, 300씩 가져간 돈은 또 얼마나 되는지 알아? 그건 카페가 자리 잡으면. 누나 카페 자리 잡았어? 8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처음으로 시누이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시누이가 입술을 깨물며 거실 밖으로 나가셨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일어나셨습니다. 여보, 가자. 사부인 계신 병원으로. 네, 여보.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변호사님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사과 보고 결정할게요. 네, 이지연 씨.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변호사님이 가방을 챙기며 정중하게 인사하고 시댁을 나가셨어요. 거실에 남은 우리 네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외투를 챙겼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먼저 차를 타고 병원으로 출발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그 뒤를 따라 운전해 갔습니다. 병원 1인실 앞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 7시였어요. 시아버지가 병실 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셨습니다. 여보. 네, 여보. 제대로 사죄해. 변명 한마디 보태면 나는 당신이랑 갈라설 거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복도에서 30분 동안 두 분이 망설이셨습니다. 저는 병실 문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연아. 응. 진짜 미안하다.
저는 남편의 눈을 잠시 봤어요. 대답은 하지 않고 그저 손만 마주 잡았습니다. 지금은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해도 가벼워질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시아버지가 먼저 병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사부인 김상호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엄마의 약한 목소리가 안에서 들렸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가셨어요. 저와 남편은 병실 문 옆에 서서 안을 지켜봤습니다. 엄마가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계시다가 두 분을 보고 작게 놀라셨어요. 아이고, 사부인. 어쩐 일로? 사부인. 시아버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머리를 숙이러 왔습니다. 아유, 사돈어른. 일어나세요. 환자 앞에서 이러시면.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이러지 마세요. 진짜로. 사부인, 우리 집사람이 사부인께 한 짓에 대해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아유. 시어머니가 그 옆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꿇으신 거였습니다. 사부인. 네, 사부인. 엄마의 목소리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시어머니 뺨을 따라 흘러내렸어요. 사부인이 그런 큰 병 가지고 계신 줄도 모르고 제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엄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저는 병실 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입을 떼셨어요. 사부인. 네, 사부인. 사과는 받겠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부인. 근데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엄마가 그 한마디만 남기시고 다시 침대에 등을 기대셨어요. 시아버지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일어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두 분이 병실을 나오시는 동안 저는 옆으로 비켜서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가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제야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싸움의 절반이 끝났다는 게 비로소 실감났어요.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다시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은 채 병실 안 엄마를 돌아봤어요. 엄마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님 사무실에 다시 갔어요. 신우이 카페의 명예 이전 서류와 보증금 반환 협의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10시에 신우이가 도착했어요. 신우이는 얼굴이 푸석푸석한 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옳게. 형님, 앉으세요.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형님, 변호사님 앞이에요.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신우이 앞에 펼쳐주셨어요. 4,500만 원 보증금 반환 협의서입니다. 6개월 안에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에요. 6개월? 어떻게 6개월 안에? 형님,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소송 들어갑니다. 신우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도장을 꺼내셨어요. 도장이 종이 위에 찍히는 그 소리가 사무실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사업자 등록 명예 이전 서류에도 도장을 찍으셨어요. 신우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8년 동안의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는 동네 노인정으로 향하고 계셨다고 해요. 이건 나중에 떡집 사장님이 다 전해주신 얘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노인정 앞 평상에 앉아 부녀의 회원들 앞에서 입을 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억울한 게 있어요. 왜요, 영자 씨? 무슨 일 있어? 우리 며느리가 나를 고소했어요. 고소? 시어머니를 법정에 세웠다니까.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부녀의 회원들이 술렁이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년이 우리 아들을 꼬셔서 시댁 재산을 친정에 다 갖다 바쳤어요. 그게 다 들통나니까 나를 고소한 거지. 세상에 영자 씨도 큰일이네. 애 봐주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이야. 시어머니는 노인정뿐 아니라 동네 미용실, 시장, 부녀의 모임을 돌면서 같은 얘기를 하고 다니셨다고 해요. 소문이 사흘 만에 엄마의 미용실이 있는 옆 동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흘 뒤 저녁 떡집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지연 씨, 잠깐 가게 좀 들러줄 수 있어?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며느리가 보여줄 게 있다네. 저는 그 길로 미용실 옆 떡집으로 갔습니다. 떡집 안쪽에 사장님 며느리분이 앉아 계셨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떡집 사장님 며느리예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노인정 앞을 지나는데 어떤 할머니가 큰 소리로 며느리 욕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좀 담았어요. 그 며느리가 누군지는 몰랐는데 시어머니한테 보여드리니까 우리 옆 가게 순자 원장님 따님이라고 하셔서 며느리분이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해 주셨어요. 화면 속에 시어머니가 평상에 앉아 큰 소리로 떠들고 계셨습니다. 그년이 우리 아들을 꼬셔서 시댁 재산을 친정에 다 갖다 바쳤어요. 영자 씨, 진짜? 진짜라니까? 우리 시아버지 수술비도 우리 시누이 결혼 자금도 다 그년이 친정에 빼돌렸어. 저는 영상을 보면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 씨, 이거 그쪽한테 보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이런 거 보고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시어머니가 노인정에서 영자 씨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거짓말 그만하라고. 어머. 근데도 영자 씨가 더 큰 소리로 욕을 하시길래 제가 그냥 영상을 담은 거예요. 저는 며느리분께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보류했던 고소장 진행해 주세요. 새로운 증거가 있나요? 노인정 앞에서 시어머니가 또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셨어요. 영상 받았어요. 이지연 씨 잘하셨어요. 추가로 미용실 주변 방범 CCTV하고 상가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다 확보해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미용실 주변 상가를 다시 한번 돌았어요. 방범용 CCTV 관리소에서 그날의 입구 영상을 받았습니다. 옆 가게 사장님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받았어요. 모든 자료를 변호사님께 넘긴 그날 오후 정식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3주 뒤 시어머니 앞으로 경찰서에서 출석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이 얘기는 시아버지가 직접 전해주신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통지서를 받고 안방에서 시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손이 떨리는 걸 들키셨다고 했어요. 여보, 이거 진짜 경찰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지. 가서 다 답해라. 여보, 내가 같이 가줄 줄 알았어? 안 가. 시아버지가 안방 문을 닫고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같은 무렵 시누이의 카페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명의가 시누이 본인 앞으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제가 매달 보내드리던 운영자금이 끊겼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한 달 밀리고 2달 밀렸어요.
보건소 위생 점검에서도 여러 항목이 지적됐다고 했습니다. 손님은 절반으로 줄었고 결국 2달 만에 폐업 신고서가 접수됐어요. 그 무렵 신우이의 남편, 그러니까 아주버니가 저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주버니는 평소엔 말이 별로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재수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버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카페 정리 과정에서 제가 모르고 있던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어요. 8년간 신우이가 가져간 돈의 내역, 카톡 캡처본 전부를 펼쳤습니다. 아주버니가 자료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셨어요. 1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장을 다 보신 뒤 안경을 벗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셨어요. 재수 씨, 네, 아주버님. 이건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아주버님, 재수 씨가 더 이상 짊어지실 일은 없을 거예요. 아주버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제가 8년 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주버님, 그러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주버니가 자료를 그대로 두고 카페를 나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신우이 집에서는 큰 소동이 있었다고 해요. 아주버니가 신우이에게 별거를 통보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본인이 데려가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신우이가 짐을 싸서 시댁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새벽 1시쯤 시댁 현관문 앞에 캐리어를 끌고 도착한 신우이를 시아버지가 현관 안쪽에 서서 막으셨어요. 민경아, 아빠, 내 방은 없다. 아빠, 그게 무슨, 내 어미 방으로 들어가라. 시아버지가 평생 처음으로 딸을 매몰차게 돌려 세우셨어요. 신우이가 캐리어를 끌고 안방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방에는 이미 시어머니가 짐을 옮겨놓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경찰서 출석 조사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한 번도 동행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미용실 사건 당시 자신이 한 발언을 부인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과 떡집 사장님의 진술서, 80대 할머니의 자필 진술서가 모두 증거로 제출됐어요. 노인정합 영상까지 더해지면서 검찰은 약식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에서 시어머니께 약식 명령 청구서를 보낸 건 사건 접수 5달 뒤였어요. 법원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확정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도합 6달이 걸린 거였어요. 법원에서 통지서가 도착한 날 시아버지가 그 봉투를 안방에 들고 들어가 시어머니께 던지셨다고 했습니다. 보고 싶었던 거 받았네. 여보, 정식 재판 청구할 거야? 아니에요. 잘 생각했어. 더 망신당하기 전에 그만해. 시아버지가 안방 문을 닫고 나오셨다고 했어요. 약식 명령이 확정된 다음 날 변호사님이 한 가지 일을 더 처리해 주셨습니다. 내용 증명을 시어머니 앞으로 보내셨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의뢰인 모친의 미용실 반경 1km 이내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영업을 방해하면 즉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하고 수천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내용 증명을 받아든 그날 이후로 미용실 근처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셨습니다. 그 사이 엄마의 미용실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건이 동네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지역 맘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동네 순자 미용실 응원합시다. 그 게시글이 맘카페 인기글 1위에 올랐어요. 조회수가 만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엄마의 미용실에는 신규 손님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3개월치 예약이 꽉 찼습니다. 신규 손님은 대기를 걸어야 할 정도였어요. 엄마는 결국 보조 미용사 한 분을 새로 채용하셨습니다. 저는 토요일 오후마다 미용실에 들러 청소를 도왔어요. 엄마는 가위질을 하시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엄마, 좋아 보인다. 애기야, 엄마가 요즘 너무 행복해서 큰일이야. 왜 큰일이야?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 엄마가 가위질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셨어요. 막내야, 엄마가 항암 잘 견디고 있는 게 다 너 덕분이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잘 버티신 거야. 엄마가 거울 너머로 저를 보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처음으로 깊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약식 명령이 확정된 그 주 일요일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큰아버지 내외와 작은아버지를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가족회의가 아니라 다른 이유였어요. 저와 남편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 가운데 서서 입을 떼셨어요. 형님, 아우님, 오늘 오시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동생 말해봐. 오늘부터 저는 이 사람하고 같은 방을 쓰지 않을 겁니다. 큰아버지가 눈을 약간 크게 뜨셨어요. 동생,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안방 짐 다 빼게 할 겁니다. 작은 방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 한쪽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평생 안방 주인으로 군림해 오신 분이 30년 만에 안방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어요. 여보, 어른들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어른들 앞이니까 더 분명히 해두는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밥도 따로 먹을 거예요. 식탁에 같이 안 앉습니다. 동생,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큰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형수님, 이 사람이 사부인한테 곧 죽을년이라고 한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돕니다. 같이 밥을 못 먹겠어요. 알겠다. 큰아버지가 고개를 깊게 끄덕이셨습니다. 재수 씨, 이제부터 처신 똑바로 하세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큰아버지의 한마디가 거실에 무겁게 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안방 화장대와 옷장을 큰아버지 내외가 보는 앞에서 작은 방으로 옮기셨습니다. 평생 본인이 쓰시던 자리를 30년 만에 비우시는 모습이었어요. 옷장을 옮기는 일은 남편과 시아버지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옷가지를 정리해 옮기는 일을 도왔어요. 시어머니는 그 옆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옷장과 화장대가 작은 방으로 옮겨지는 걸 지켜보셨어요. 같은 시기 시누이는 작은 방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계셨습니다. 아주버니와의 별거가 길어지면서 아이 면접 일정도 잘 잡히지 않았다고 해요. 시누이가 매일 작은 방에서 시어머니의 한숨과 신경질을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6달이 더 흘렀어요. 시누이는 결국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시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들려주신 거였어요. 같은 무렵 시어머니의 약식 명령 사실이 동네에 본격적으로 퍼졌습니다. 부녀의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해요. 영자 씨, 더 이상 노인정 모임에 오지 마세요. 부녀회장님이 시어머니께 직접 통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왜요, 회장님? 거짓말로 며느리 망신 주려고 동네 돌아다닌 사람이랑 같이 못 어울려요. 회장님, 그건 오해예요.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받은 게 오해예요? 영자 씨, 우리 노인정은 그런 사람 안 받습니다. 노인정 회장님도 같은 입장이셨다고 해요. 부녀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출입 거부 결정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갈 곳을 잃으셨어요. 시아버지의 별거 선언 3달 뒤
시어머니는 결국 큰 댁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큰아버지 댁 단칸방이었어요. 큰어머니가 시어머니께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동서 한 달만 봐드립니다. 형님, 한 달 안에 본인 거처 알아보세요. 우리 집은 동서 평생 봐드릴 형편이 아닙니다. 큰어머니가 평소엔 그렇게 정 많으신 분인데 그날만큼은 차가운 표정을 지으셨다고 해요. 같은 시기 엄마의 미용실은 동네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취재가 왔어요. 암 투병 중에 평생의 꿈을 이루신 60대 미용실 원장님 이야기로 소개됐습니다. 지역 신문 한쪽 면에도 엄마 사진이 실렸어요. 엄마는 그 신문을 미용실 입구에 액자로 걸어두셨습니다. 엄마, 그거 좀 부끄럽지 않아? 부끄럽긴, 우리 막내가 차려준 가게인데 자랑이지. 엄마가 가위질을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손님이 인근 세계동에서 찾아오는 가게가 됐습니다. 엄마의 항암 경과도 의사 선생님이 놀라실 만큼 좋았어요. 순자 씨, 진짜 잘 견디고 계세요. 정신적으로 안정된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진료실에서 환하게 웃으셨다고 해요. 그 무렵 남편도 회사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저는 3년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회계사무소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됐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4대 보험과 퇴직금 적립 통장을 갖게 됐습니다. 큰오빠가 그 소식을 듣고 회식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 막내 정직원 됐다고? 진짜 축하한다. 오빠 별것도 아닌데 회식까지 해. 별것도 아니긴. 우리 막내가 본인 이름으로 통장 갖는 거 아빠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냐. 큰오빠 눈가가 살짝 붉어지셨습니다. 작은오빠도 옆에서 잔을 채워주셨어요. 막내야, 진짜 고생 많았다. 오빠들 고마워. 진짜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오빠들 앞에서 마음 놓고 술 한잔을 했어요.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시어머니는 큰댁에서도 결국 나오셨어요. 시아버지가 작은 원룸을 하나 마련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변두리 동네 7평짜리 원룸이었어요. 명절에도 시아버지와 남편은 그 원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시누이만 한 달에 한 번 마지못해 들른다고 들었어요. 그해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친정으로 향했어요. 큰오빠 부부와 작은오빠가 이미 친정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차례 음식을 준비하기로 한 거였어요. 오전 내내 큰오빠가 전을 부치고 작은오빠가 나물을 무쳤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서 송편을 빚었어요. 막내야, 엄마는 너희들 다 같이 모이는 게 진짜 좋다. 엄마, 우리도 좋아. 차례를 다 지내고 점심을 먹은 뒤였습니다. 엄마가 미용실에 잠깐 들렀다 가자고 하셨어요. 추석 연휴라 가게 문은 닫혀 있었지만 손님들이 보내준 화분에 물을 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도 함께 미용실로 향했어요. 엄마가 화분에 물을 주시는 동안 저와 오빠들은 미용실 안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미용실 유리문 너머로 정장 차림의 한 분이 서 계신 게 보였어요. 큰오빠가 먼저 일어나 문 쪽으로 가셨습니다. 막내야, 너 찾아온 분 계시다. 누구야? 시아버님이셔. 저는 깜짝 놀라 미용실 앞으로 나갔어요. 시아버지가 정장 차림으로 미용실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질부야, 사부인 어디 계시냐? 안에 계세요. 들어오세요. 시아버지가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가 시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어쩐 일로.
사부인 추석인데 인사도 못 드린 게 마음에 걸려서요. 시아버지가 깊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사부인,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유, 사돈어른.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오늘은 사죄하러 온 게 아닙니다. 추석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으셨어요. 사돈어른,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네, 사부인. 잠깐만 앉겠습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저는 미용실 안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차를 내드렸어요. 시아버지와 엄마가 마주 앉아 차를 드시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두 분이 짧게 이런저런 동네 얘기, 미용실 얘기를 나누셨어요. 엄마가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나시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질부야, 잠깐 밖에 좀 나오너라. 저는 시아버지를 따라 미용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들고 오신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질부야. 네, 아버님. 그동안 우리 며느라기한테 미안한 게 많았다. 아버님, 그런 말씀. 그 안에 편지가 한 장 들어있어. 사부인 보약값에 보태라고 수표 몇 장 같이 넣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8년 동안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받아만 살았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미용실 앞을 떠나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자필 편지 한 장과 함께 100만 원짜리 수표 5장이 들어있었어요. 편지는 짧았습니다. 며느라기, 그동안 미안했다. 사부인 약값에 보태라. 우리 가문이 너한테 진 빚이다.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들고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이번 추석에도 안 올 거냐?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그대로 끄고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었어요. 여보, 누구야? 아니야. 별거 아니야. 남편이 룸미러를 잠시 보더니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차창 밖으로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저는 룸미러 너머로 뒷자리를 봤습니다. 엄마가 큰오빠 부부와 작은오빠한테 보낼 추석 답례품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엄마의 얼굴에 항암 치료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평생 본 적 없을 만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룸미러 너머로 저랑 눈이 마주치자 작게 미소 지으셨어요. 막내야. 응, 엄마. 오늘 진짜 좋다. 엄마, 나도 진짜 좋아. 저는 그 말을 하면서 가슴 안쪽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어요. 결혼 8년 동안 저는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누구의 올케였습니다. 저는 그 8년 동안 박 씨 엄마를 외면하고 이 씨 며느리로만 살아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박순자 여사의 막내딸 이지연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엄마의 이름이 분홍색 글씨로 환하게 박힌 그 가게 안에서 엄마와 저는 이제야 비로소 같은 이름으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오늘 받은 봉투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오늘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8년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걸 견디며 살았던 제가 친정엄마의 위암 말기 판정 앞에서야 비로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시댁의 부당한 요구에 입을 꾹 다물고 계신 분들,
친정에 미안한 마음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의 희생만 강요하는 거라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제가 8년 동안 모은 적금을 깨서 엄마 이름 석자가 박힌 간판을 올렸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을 위해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묵묵히 견디고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위로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